이제 이 비전과 꿈을 담아서 우리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대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세 분들을 단상으로 모셔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민부론을 받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자영사업을 하시는 정의순 대표님, 신입사원 조영직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김동민님께 민부론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사업을 하시는 정의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민부론 전달하시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일자리를 가지게 되신 신입사원 조영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김동민 군 꿈을 잃지 마시도록 이 민부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분 인연을 통해서 기념 촬영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민부론의 대전환의 비전을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다시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분. 자, 대한민국 민부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부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은 그동안 공동위원장을 맡으셔서 바쁘신 의정 중에도 우리 대전환위원회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림 최고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각 분과위원회 민간위원장님들께서는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분과의 오정근 교수님, 활기찬 시장경제의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경쟁력 분과의 신도철 교수님, 노동분과의 자유로운 노동분과의 김태희 교수님, 그리고 지속가능복지분과의 김용하 교수님 지금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개 분과에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27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활기찬 시장경제의 송원석 의원님, 경쟁력 분과는 정태욱 의원님, 노동분과는 이미자 의원님, 그리고 복지분과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급되지 않으신 의원님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여름 휴가도 반납하시고 오직 애국심으로 민부론 그리고 대전환의 비전을 만드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김광림 최고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신호등이 왼쪽으로 쫙 되어 있는데 그걸 유턴 시켜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아주 자유와 공정을 통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소개받은 2020 경제대전위원회 위원장 김광림입니다. 지금부터 언론인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하고 성함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개 비전, 내용, 전환, 이 5개의 분과에서 위원장으로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해 주신 이 위원님들이 같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면은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에 맡아주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시면서 전에 한국금융연구원의 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윤창현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신도철 경쟁력 강화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이면서 지금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신도철 위원님. 그 다음에 제 옆에 계시는 김태기 자유로운 노동시장 위원장이십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면서 전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화 지속가능한 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IT금융공학학교 전에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사회를 봐주신 김종석 우리 위원님도 전체 총괄하는 간사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 질문에 답변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체를 총괄하시면서 비전과 총괄을 담당해 주신 오정근 위원장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님이시고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셨는데, 이 모든 분들 참 어려운 가운데 교수분들이 41분이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학교 문제나 사회적 시선이나 혹시 집권당에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언론사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뭐든지 좋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께서 들어보시고, 또 어제 미리 배포해드린 민번홍 책장, 그리고 보도자료 참고해서, 또 오늘 직접 황교안 대표님으로부터 들으신 소감과 함께 입문나시는 것, 혹시 지적해 주실 것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 좀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은정입니다. 예, 이은정 연합뉴스 기자님. 네, 대표님 발표 되게 이상적으로 잘 들었고요.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가벼운 질문 하나랑 오늘 내용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기자단들은 황티브 잡스라고 해서 오늘 발표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어떤 배경으로 그런 컨셉을 시도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매일 이렇게 집회하시면서도 얼만큼 연습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된 건지 하나랑요. 이제 내용 관련해서는 저는 다 좋은 내용이고 좋은 대안들이 제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좀 백화점식 나열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좀 우선순위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좀 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은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 공부 얼마나 했느냐, 뭐 이러신 질문인 것 같고, 내용 중에 가장 힘을 쏟으시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대표님께 질문하실 때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 가장 큰 거는 역시 우리 민생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을 키우는 이런 방향으로 역점을 뒀다고 하면, 지금은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를 부탁을 했고 또 그런 측면의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시민, 국민들이 경제의 주체가 더 강력한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경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든든한 우리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백화점식 발표 아니냐, 어떤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면 항상 나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뺄 거 있습니까? 항상 나오는 질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전략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부 느낄 수 있도록 경제 대전환의 변화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민부론을 만든 뒤에 이 자료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정책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법이 안 되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위원회에서 이 꼼꼼히 다 챙겨서 여러분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소 실력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알파는 우리 5개 위원회가 작업이 어느 정도 대충 됐을 때 보고가 아니고 이 넥타이 풀고 대표님 모시고 토론회를 상당한 시간 가졌습니다. 가지시면서 대표님의 의견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또 말씀하신 거 내용에 녹여 넣기도 하고 이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뭐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저 SBS 민경호라고 합니다. SBS의 이경호 기자님. 민경호요? 민경호. 예. 민경호 기자님. 이게 그 발표 봤는데 일단은 솔직히 좀 구호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91분 위원님들께서 91일 동안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게 구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않고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제목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일 반발이 심하거나 관철시키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든 그르든 지금 노총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할 건데, 예를 들어서 총파업을 장기간 하긴다라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설득을 하실지, 단순히 공권력 투입해서 제압하겠다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해야 관철시키는 거고, 또 법으로 만들 때도 여당을 지금 여야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상대당을 설득해야 입법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이거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구호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과 노동개혁을 실질적으로 부닥쳐서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하는 질문이신데요. 구호, 지금 대표님께서 한 40분 한데 구호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책자가 160페이지가 넘는데 이건 총괄이고 각 분과에서 또 한 100여 페이지 되는 분과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고 축약해서 오늘 발표 드린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미리 기자분들께
어제 배포해 드렸으니까 이제 공부하시고 추후에 또 저희들하고 토론할 질의응답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기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SBS 민경호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10% 정도가 대기업하고 공공부문의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아닌 사람들의 이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거든요. 또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강성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특권에 좀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어떤 무리한 총파업을 한다든지 무리한 파업을 한다 할 때 절대로 국민들이 좀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공권력에 앞서가지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자체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그게 동의하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무리한 무모한 그런 총파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우리 민부론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힘을 많이 썼고 앞으로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우리 110명 의원들이 힘을 쏟아야 될 부분, 힘을 팔아야 될 부분이 이 노동 부분 10%의 노조가 아니고 100%의 일하시는 분, 근로자분들을 위한 노동계약법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 이 노력을 국민과 함께 또 그분 노조 운동하시는 분과 함께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신문 성상훈 기자입니다. 한국경제에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민부론의 경제 대전환의 목표 중 하나가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치가 10년 동안 2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3만 달러에서 66%가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으로 봐도 강대국 모임인 G7에서 미국밖에 달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황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눠주신 배포 자료를 보면 법인세 합리적 조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정이라는 말이 인하를 뜻하는 건지 만약 인하를 뜻하는 거면 인하가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지금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천 불입니다. 조금 넘죠. 한국은행의 발표인데 이걸 이제 2030년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연평균 3.5% 정도의 경상 성장을 이루면은 그러니까 실질 성장과 GDP 디플레이터 환율 이런 걸로 계산하면은 5만 불을 넘어서는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만 불을 넘어선 나라가 7개 3050 나라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5만 불 넘긴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만은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이런 내용으로 기업이 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국민들 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되는 시장경제 공과의 윤창현 위원장님께서 국제 비교까지 비교를 하면서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나 그래서도 법인세는 또
인상 인하가 반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전가가 가능한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인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하면 법인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근로자 급여를 깎기도 하고 배당을 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납품가 단가를 후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선진국들은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이 마지막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비자에게, 또 나아가서 협력업체에게 다 그 부담이 흘러간다. 그러면 거꾸로 법인세를 좀 낮춰주면은 납품 단가 안 내려도 되고, 또 물가에 관련돼서 물건값도 좀 떨어뜨려도 되고, 배당도 더 주면 되고, 그럼 배당 더 주면 소득세, 배당 소득세 거두면 되고,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더 주게 되면은 근로소득세 더 거두면 되고, 그럼 뭐하러 법인한테 그렇게 많은 부담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 부담이 정가가 되도록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법인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근로자와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이런 그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전가가 일어난다면 뭐하러 많이 거두냐. 결국 트럼프 다른 나라들도 낮춰서 그걸 낮춤으로 해서 법인들이 더 많이 와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리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말하자면 전가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 다 같이 보자. 근로소득세, 법인세, 또 납품 단가 문제, 다른 물가상승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잘 조정을 해서 그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로 해서 그런 부분을 빅픽처를 가지고 보자 이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삼성에다가 또 현대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하면 그게 정몽구 회장님이 내는 세금인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개인에게 그 돈이 마치 부담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낮추면 정몽구 회장님을 위하는 세금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시각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가진 전가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면 많이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다 뒤에서 거둘 수 있어요. 법인세 낮추고 나면은 뒤에서 소득세가 더 많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빅픽처를 통해서 세금을 조정하자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았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법인세의 한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OECD 36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법인세 수익이 법인세 세수가 한국의 경제력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OECD 평균보다가 월등히 높다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이 정부 들고 법인세를 뭐 좀 상위 부분에 22에서 25로 올렸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서 최근에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딱 한국 하나뿐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전부 법인세를 낮춰 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우리 국내의 역대 대통령 처음 경제개혁을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포함해서 한 번도 법인세 올린 분이 없습니다. 전부 내렸습니다. 우리 추경호 우리 그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님께서 법인세 인하 안을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좀 이렇게 당원들 힘을 보태주면은 법인세 인하는 이루어내야 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인당 5만 달러에 대해서 혹시 오정근 총괄 위원장님께서 혹시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네. 저희가 1인당 5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는 것을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3만 달러 수준인데 이 3만 달러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보면은 이 바로 위에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그리스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 3만 달러 수준, 2018년 현재 3만 달러 수준은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운
저소득층은 사회 변혁을 꿈꾸고 정치인들은 파퓰리즘을 내세우면서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 그런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4만 2천 달러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이 6만 2천 달러 등등, 독일이 4만 8천 달러인데 안정된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법으로 공산당을 허용을 해도 국민들이 그걸 안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2018년 기준으로 4만 달러만 되면은 된 나라들은 사회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지금의 혼란스러운 3만 달러가 10년 뒤에는 4만 달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10년 뒤에 4만 달러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4만 달러는 10년 뒤에 4만 달러는 지금의 3만 달러처럼 혼란스러운 국가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혼란 없는 국가에 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5만 달러가 되면은 지금의 4만 달러처럼 혼란이 없는 국가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꿈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혼란이 없는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 사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걸 반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장률이 2% 초반대, 물가 상승률이 1% 초반대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지금 문제는 이제 잠재 성장률이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표님 발표하신 이런 핵심만 이루어낸다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희망이 최근에 희망을 보여준 것이 미국 경제가 현재 5천만 이상 인구가 있다면서 6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경제는 3%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자유한국당이 핵심만 이루어낸다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혼란 없는 안정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뒤에 5만 달러, 10년 뒤에 5만 달러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6만 2천 달러, 현재 6만 2천 달러고 독일이 아마 금년에 5만 달러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10년 사이에 5만 달러에 도달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5에 인구 5천만 이상을 가진 5만 달러 국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혼란이 없는 시대가 이제는 법으로 공산당을 허용해도 국민들이 그걸 아는 시대. 아까 우리 대표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한 우리 국가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희는 반드시 우리 10년 이내에 우리 자유한국당 집권을 해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이 혼란이 없는 국가에서 행복하게 개인적인 꿈을 이루면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걸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 간단히 얘기했지만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5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꼭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의 김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YTN의 김주영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강조도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전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하는 노동정책을 실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중소기업, 앞서도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 뭐 단순히 임금만이 아니고 처우에 대한 격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잘 되면 그를 통해 뭐 이후에 근로자들의 처우도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사실은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최저임금 인상하기 전인 전 정권이나 뭐 이때도 사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열악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 정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중산층이 좀 넓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로운 노동시장 위원장이신 김태기 위원장님 말씀. YTN의 김지영 기자님이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사실은 이런 질문 나와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게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대전환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의 골자는 그럼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자들이 어떻게 나아지느냐 이 부분이죠. 아까 하나는 이제 유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칸막이를 트고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생력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산업적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의 혁명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는 그리고 숙련 인력의 어떤 양성 문제인데, 지금 이 숙련 인력의 양성 문제는 완전히 지금 우리 정책 어젠다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정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번 정권은 특별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립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지금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 발제하신 경기대전환의 가장 골자는 뭐냐는 결국 숙련 인력을 어떻게 키우고 거기에 들어가 유능한 사람들이 기량을 어떻게 발휘하겠냐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큰 파라다임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소기업 특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조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냐는 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직업교육, 직업훈련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직업교육, 직업훈련 복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갖고 나오는데 미국이 막 대기업 중심이라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저력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 사이에 직업교육 훈련을 도외시했다가 그걸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오바마 때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지금 이 트럼프가 힘을 쓸 수 있는 네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제대전환 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거고, 그 숙련 인력의 양성이 중소기업으로 선순환되고 중소기업의 어떤 이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중소기업이 워낙 다양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체의 대략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일일이 꼽아가지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겁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지원받을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이름하여 고용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고용 서비스도 사실 그 사이에 완전히 좀 망가져 있습니다. 그 고용 서비스만 나왔다는다면, 뭐 노동을 착취한다는 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중소기업과 우수한 근로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이 제도가 막았던 겁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권에서 매우 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들어가지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했냐 그 부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좀 분명히 거기에서 불찰이 있었다 생각하고, 아마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경제전환이 아니고 경제 대전환이라고 말해야 될 이유는 좀 그게 있다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정도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한 분 질문 더 받으시고 대표님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뜻을 전하고, 혹시 부족한 질문이 있으면은 내일 월요일 11시에 우리 당의 최고회의하는 228호실에서 샌드위치 준비를 해놨습니다. 드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질문, 더 깊은 토론 기자님들 모시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 말씀드립니다. 네. 뮤시스 이승주입니다. 뮤시스. 문재인, 네, 이승주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제점 기반으로 한국당이 제안한 비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경제 문제의 경우 단순히 이번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좀 축적돼서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도 집값 폭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문제인데 좀 저는 그래서 이번 지금 경제 실패가 지금 문재인 정부만의 실패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부론 준비하시면서 그 문재인 정부 말고도 그 전 정부에 대한 정책 실패 반성도 좀 같이 들어갔다면 좀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점 한두 가지 정도 좀 짚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잘못 이렇게 전달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것에 대한 대책이 2020 대전 아닌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반성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예시를 해서 말씀해 주십사는데 우리 그 김동석 위원님.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우리가 대전환이 두 가지의 대전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잘못된 정책을 대전하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과 기술과 시장이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가자. 그래서 과거에 낙수 경제에 의존했던 것을 이제 유수 경제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즉 경제를 전반적으로 유연화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또 대형 노조들에 의한 어떤 횡포, 지배력 지위 남용, 그리고 부패, 이런 것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이 민부론 내에 대전환에는 미래지향적인 대전환, 디지털 사회에서 투명하고 부패 없고 지배적 지위 남용이 없는, 그래서 모두에도 스크린에도 청부, 그리고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이후 정책위원회와 또 공약 형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더 공개될 예정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모시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작업한 것이 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잘못을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것이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었습니다. 여기 10가지 잘못, 지표는 한 60여 개의 지표들이 있고 아는 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대전환 플러스 이제 김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이전 정부 우리가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보완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전부 담아서 민부론으로 이번에 국민들께 보고 말씀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그러면 끝으로 황교안 대표님의 이 자리에 모신 분에 대한 감사 마무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도 아니고 다음은 시민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것좀 주세요. 네. 혹시 저한테 제가 나가면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뭉쳐서 얘기하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당의 입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참 어렵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릴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못한다면 이러면 할 곳이 정말 없습니다. 이 정도 못하고 다른 정당은 그래 하기 쉽지 않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당 사상 최대의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경제 살리기 위한 대전환위원회를 만들었고 오늘 이렇게 그 결과 예입감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는 이 책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그 위원님들이 만들어 온 자료의 요약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이 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도 아마 시중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한 영역은 아닙니다. 대전환. 이 정부가 망가뜨리고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대전환입니다. 이 정부가 타치도 못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챙겨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걱정을 하실 텐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다시 만들어 나가는데 본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당의 바람이 있다면 당으로 연락을 주시면 잘 듣고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듣는 얘기가 당에 잘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단히 좀 챙겨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 대전환 민물원 발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서 새로 발간된 책자를 배포드립니다. 받아서 가주시기 바라고요. 대전환 위원님들하고 청년 위원님들은 나가지 마시고 여기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